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으로 530페이지의 주택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은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 주택법은 주택단지에 한 번에 건설하는 주택의 호수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면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해당 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내가 살 집을 만드는 반면 주택법에서는 팔 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단지 안에는 주택만이 아니라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라는 것을 함께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 절차에 관한 사항과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마련하게 됩니다. 주택법에 따라 팔집 만들게 되면 잘 팔아야 되죠. 그 파는 것을 주택법에서는 공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공공택지와 주택단지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과 부대 복리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시고 이러한 주택이 노후를 방지할 목적으로 리모델링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며 이를 건설하는 것과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적용 대상에서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셔야 되며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매년 시험에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530페이지에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며 부속 토지 줄쳐 놓습니다. 단독택과 공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택이란 건축물은 공중에 혼자 존재할 수 없죠. 대지가 필요합니다.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된다면 주택이 주이고 부속 토지는 종에 해당되는데 종물인 부속 토지도 주택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이란 말은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생활에 있어서는 밥해 먹을 수 있는 부엌과 샤워할 수 있는 욕실을 갖췄을 때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 가능한 건축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단독택과 공동택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재정 목적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찾으셨죠? 건축법상 단독주택 중에 공관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공관은 서울시장에 살고 있는 관절을 말하는데 아무리 유능한 서울시장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30호 공간 만들어줄 필요 없죠. 그리고 공동택과 관련되어 아파트 연립 다세대택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데 기숙사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기숙사를 30세대 이상 건설하게 되면 고용자 소유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바 없습니다. 여기 주거안정이라 함은 무주택자에게 새로 주택을 취득하게 하면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숙사에는 방 한 칸에 근로자 2명, 3명이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주거 수준 향상과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공동택 중에 기숙사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범주에 포함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준주택 찾았습니다. 법률 용어에 준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면 뒤에 나오는 말 부정하는 것이죠.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준주택은 박스 속에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 네 가지를 준주택이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주택의 개념으로서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와 부속 토지를 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속 토지도 주택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 밝혀놓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총 6가지로 기숙사와 공간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과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준주택이 존재합니다. 여기 준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오노닭이란 말로 정리해 놓았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출제될 일은 없을 겁니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여기 노인복지주택은 실버타운에 해당되는 주택을 말하는데 얘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지 주택으로 끝난다 해서 주택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여기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건축법상 기숙사는 공동택에 해당되지만 주택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숙사는 준주택이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준주택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받아 건축하는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이 못 됩니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자금에 따른 구분으로서 1. 민영주택 찾았습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민영주택과 국민택은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국민택이라면 민영주택이 될 수 없죠. 민영주택이라면 국민택이 못 됩니다. 그러면 민영주택과 비교 대상이 되는 국민택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국민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추정했습니다.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택 규모는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택 규모라 표현합니다. 다음 페이지 1번 그냥 보십니다. 국가 등의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과 2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도시기금에 자금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택을 분류하게 되었을 때 자금 등의 차이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택을 분류하게 되는데 민영주택은 국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했습니다. 여기 국민택은 국가 등의 공공이 건설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건설한 자는 민간이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도시기금에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건설 주체가 공공이라면 그 재원이 어디에 관계없이 국민택에 해당되고 재정, 기금에서 건설 자금이 조달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니은, 국민택 규모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택 규모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민택 규모는 원칙적으로 85, 예외적으로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건설할 수 있다. 장소에 관한 예외 요건 충족하면 예외 인정하고 있다. 그 정도를 봐 놓습니다. 그리고 5번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여기 토지 임대 분양주택 등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한 제도입니다. 여기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개념을 도입해서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사업자가 소유하여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주거 형태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란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형태를 뭐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3번 세대 구분형 공택과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MB 때 만들어진 주거 정책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B 때 도입된 제도이고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법정 세대수는 하나이지만 실제 두 세대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그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그 개념 자체가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시험에 쉽게 내지 못하지만 구체적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을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시게 되면 충분히 시험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개념은 이해되신 거죠?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거 형태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한다. 교재 순서에 따라 3번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먼저 함께 보십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란 공동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하여 생활 줄쳐 놓습니다.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구분된 공간부터 없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법정 세대 수는 하나이지만 실질적으로 두 세대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서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 여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법정 세대 수가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두 세대가 생활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 출입문과 부엌, 욕실을 확보한 주거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집 일부를 임대하는 형태가 세대 구분형 공동택입니다. 그래서 법정 세대 수는 하나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한 세대는 둘 이상인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 한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택에 대한 기본적인 종류를 함께 살펴놓으시는데 니은번을 함께 보십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건설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1번입니다. 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택,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것, 독립된 생활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번입니다.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 설치할 것, 연결문부터 경량 구조의 경계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세대 구분공택 소유자가 가족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임대했던 그 부분을 통합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라번 묶어놓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최대 3분의 1까지만 건설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라번입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세대 구분형 공택은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공동택 등을 건설하게 되면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공동택 단지의 세대수가 600세대일 때 600대의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가 세대 구분형택으로 건설되어 있다고 하면 각 세대마다, 구분 생활하는 각 세대마다 차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1200대가 드나들게 되거든요. 주차장 충분하다, 부족하다. 생활 환경이 그만큼 열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주택단지에서는 쾌적한 생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 중에 얼마?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 공급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600세대 중에 200세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하게 되면 800세대 정도가 실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부대 봉설이 부족하더라도 참으면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수와 주거 전용 면적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게 되면 전체 세대 중에 얼마? 3분의 1만. 전체 주거 전용 면적 중에 3분의 1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얘는 10년 또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10년, 20년 전이라고 하면 세대 구분형 공택을 예상하지 못해 충분한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주택단지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택처럼 많은 세대를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공급하게 하면 진짜 주거 생활이 열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택보다 좀 더 규제를 강화시켜 놓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가번입니다. 구분된 공간 세대 수는 기존 세대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기존 세대 포함하여 2세대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기존 세대의 평수가 60평, 50평이라 할지라도 딱 한 세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존 세대 포함하여 2세대 이하라는 걸 정리해 놓습니다. 나번 별도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 설치할 것.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답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전체 세대수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각각 넘지 않을 것. 3분의 1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라번 구조, 화재, 소방, 피난 안전 등의 관계 법령에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그래서 우리는 가번과 다번에 대해서만 잘 살펴놓습니다. 기존 공택을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하게 되면 기존 세대 포함하여 2세대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넓은 평형이라 해서 세대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 전체 세대 중에 10분의 1 동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새로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택과 달리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부대 복리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 중에 10세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할 수 있고 동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만 우리 아파트 생활하다 보면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지하 주차장이 해당 동에 직접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 확보되어 있는 부대 풍설이 제한되어 있는데 한 동 전체를 세대 구분 형태로 건설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동의 세대수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 형태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전체 주거자 면적의 3분의 1을 세대 구분형 형태로 건설할 수 있지만 개조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만, 그리고 기존 주택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가 생활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주택을 개조할 수 있다. 이 정도를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300세대 미만부터 도시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택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지역은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된 장소를 말하고 그 세대수에 대해서는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도 좋은 주거 정책이 아닙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보통 세대당 0.5대 주차장을 확보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0.3대 주차장 확보하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약 100세대 건설하게 되면 주차장은 50대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에 거주하는 20대, 30대 분이라고 하면 돈을 벌면 집을 산다, 차를 먼저 구입한다. 차를 먼저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세대가 차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주차장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세대 수를 제한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 제한 기준은 300세대 미만이라는 것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와 관련되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택은 그냥 봐놓으시고 원주택과 관련된 건설 기준을 함께 보십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우선 원주택은 다음 강문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일 것, 공동택 추천없습니다. 그러면 원룸형 주택으로 건설되는 것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세 가지 형태로 원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의정부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에 화재 발생한 적이 있는데 10층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주택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아파트 형태도 가능하고 연립, 다세주택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가번입니다. 세대 주거자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50제곱미터 이하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욕실 부엌 설치할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욕실부터 제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욕실과 침실이 함께하면 습도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건강에 나쁘고요. 보일실과 침실이 함께한다고 하면 우리 겨울에 보일러 가동하게 되었을 때 소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주거자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투룸 형태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하층에는 세대 설치하지 아니할 것. 쾌적한 주거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층에는 원룸주택을 건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룸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최대 주거자 면적이 50제곱미터라는 것을 확인해 놓으시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설치하며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투룸 형태도 가능하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건축 제한을 함께 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혜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도시형 혜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0.5대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시형 혜택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은 세대당 1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혜택 10세대와 그 밖의 주택 10세대 만들게 되면 주차장은 15대만 충분한데 모든 세대가 차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누가 먼저 주차하느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주택과 도시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원룸형 주택과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 함께 건축하는 것 가능하며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원룸주택과 도시형 주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시형 상주택과 일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는데 예외 인정했습니다. 원룸형 주택과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는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단독택 철거하고 원룸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인이 함께 거주하면서 원룸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거주하는 세대도 일반 원룸택처럼 주거자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일가족이 4명 정도였을 때 함께 생활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의 경우는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 또 예외로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이라면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을 동일한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대수 제한, 주거 전용 면적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하고 세대수는 10세대, 20세대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외는 원주택이 건축되는 장소가 상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일 때 인정되는 예외인데 우리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주거공간으로 사용됩니까? 회사 만들어져 있습니까? 회사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는 낮 시간대는 차량이 참 많지만 그 회사 직원들이 다 퇴근하게 되면 공용 주차장 등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곳에 원주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밤에 귀가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건축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주거 전용 면적 제한, 세대수 제한받지 않는 일반 주택을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번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정 연립, 단정 다세주택과 단정 연립주택부터 다세주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원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단정 연립, 단정 다세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최대 주택을 사용한 층수를 5개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층수의 제한을 받습니다. 반면 원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형태로 건설할 수 있는데 층수의 제한 없는 아파트 형태 가능하죠.
그러면 층수에 제한받는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택과 층수 제한 없는 아파트 형태의 원룸택은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부는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주의 차원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건축 제한 규정 어느 정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 근강 친화형 주택은 아토피라고 하는 피부병이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이라고 해서 새집에 이사하게 되면 아토피병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근강 친화형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실내 환경이란 말, 그리고 한 줄 밑에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 형태, 이 말 나오게 되면 근강 친화형 주택으로 바뀌어 놓습니다. 그리고 6번 장수명 주택은 장수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 수명이 긴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한 20년, 30년의 아파트 만들게 되면 한 30년 정도 사용하고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이 일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건축 자재를 낭비하는 형태라 해서 수명 긴 주택을 만들도록 최근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수명 주택은 오랫동안 유지 관리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은 다음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주택의 딸린이라는 말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시설은 우리 인프라, 기반설에 해당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쾌적한 주거 생활할 때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부대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복리시설 사셨죠. 여기 복리시설은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하는데 얘들은 문제 풀어나가면서 보십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주택단지 안에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단지 안 도로라고 하면 죄다 생활에 꼭 필요하죠. 부대시설에 해당되고 아파트 단지에 어린 놀이터 등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복리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에는 기반시설, 국토계획법에서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4번 기간시설, 그리고 5번 간선시설이 있습니다. 간선시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등의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같은 종류의 기간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가로 해놓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간선시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올해 시험 나올 일은 없겠지만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하는 자를 사업초래하고 주택단지에 공동택을 건설하게 되면 주택단지 안에는 전기, 수도 등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런 전기, 수도 등은 단지 외부 시설과 연결돼야만 공급되게 되는데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되어 있는 것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라 해서 기간시설이고 1번, 2번 중에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1번이겠죠. 기간시설입니다. 저 기간시설과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1번 국도에서 2번 국도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간선도로 이용한 적이 있으시죠. 그런 개념이 간선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간선시설은 진입도로가 가장 대표적인 간선시설인데 주택단지 경계선 넘게 되면 단지 내 도로가 되어 부대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경계선부터 단지 외부 기간시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일부 시설을 간선시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되었을 때 이 도시가스 공급하는 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들이 단지 경계선에 가스 차단 밸브 등을 설치하게 되면 또는 도시가스와 관련된 압력 조정을 위한 정압 조정실을 단지 경계선에 설치하게 되면 우리 정압 조정실이라 함은 도시가스의 경우는 아파트가 25층짜리였을 때 1층부터 25층까지 골고루 공급된다. 밀도에 따라 특정 지역에 몰린다. 특정 지역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폭파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도시가스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정압 조정실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걸 단지 경계선에 설치하게 되면 지나가던 사람이 발로 몇 번 찾아보면 정압 조정실의 기계 장비가 고장 날 수 있고 그렇게 고장 나게 되면 폭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전한 곳에 압력 조정을 위한 정압 조정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시설은 지역 난방공사에서 아파트 단지에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설비인데 차단 밸브 등을 단지 경계선에 설치하게 되면 한겨울에 지나가던 행인이 차단 밸브 잠궈 버릴 수 있죠. 단지에 큰 사고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세 가지만큼은 주택단지 안의 일부 시설도 간선시설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그 정도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 537페이지의 주택단지부터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